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세포 생물학 실험실의 심재현이라고 합니다. 생물학 실험 모듈 1 파트 3 미생물 분류 그람 염색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그람 염색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 그람 염색법을 통해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박테리아를 분류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ETL에 올려놓은 PPT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나 한 무리의 종들의 진화 역사를 개통 발생, 필로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생물을 분류하고 진화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학문을 바로 개통 분류학, 시스테매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류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 분류학을 따로 꺼내가지고 저희가 텍서너미라고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생물을 분류하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저희가 학문에서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것을 학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학명은 18세기에 린네라는 학자가 만든 라틴 학명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 학명을 쓰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명법, 바이노미알이라고 합니다. 이명법의 예를, 학명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저희 인간이라는 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범이라는 종을 판테라 파르두스라고 쓰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명법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쓸 때 표기법을 이태릭체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분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미생물학자 칼 우즈는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원핵 생물이 각각 세균 그리고 고세균,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를 토대로 세균, 고세균, 원생생물, 분류, 식물, 동물, 이 6가지의 킹덤, 6개의 개를 통해 생물을 분류하자라는 Six Kingdom 생물 분류 체계를 제안합니다. 칼 우즈는 더 나아가서 Small Subunit rRNA 염기 분석을 통해서 세균, 고세균과 달리 이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 이 4개의 킹덤을, 이 4개의 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자라고 해서 이것을 진핵생물, 유카리아라는 도메인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유카리아라는 도메인 하나, 박테리아라는 도메인 하나, 고세균이라는 도메인, 이 3가지 도메인을 통해서 생물을 분류하자라는 3도메인 생물 분류 체계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볼 도메인은 바로 이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번째 슬라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세균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미세하고 가장 하등하며 단세포로 이루어진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 생물이라는 말은 진핵세포와 다르게 핵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균을 생긴 모양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그랗게 생긴 스페리컬 쉐입의 구균입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기처럼 생긴 로드 쉐입의 간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불꾸불하게 스파이럴하게 생긴 나성균이 있습니다. 세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세균은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동시에 미칩니다. 이로운 영향은 분해자로서요, 디컴포저로서 생태계를 유지하고요. 또한 저희가 아침에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유산균, 이와 같은 장내 미생물,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같이 이로운 영향도 미치고, 나쁜 영향으로는 흔히들 생각하는 탈이 난다든지 이런 종류의 질병 혹은 감염, 이런 식의 영향들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미생물이나 세포들은 대체로 transparent, 투명하고요, colorless, 색이 없습니다. 무색입니다. 따라서 현미경으로 이것들을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염색, 색을 입히는 겁니다. 색을 입혀서 이러한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생물체들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색법입니다. 염색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Simple Staining, 단순 염색법, 혹은 단일 염색법. 이것은 한 가지 종류의 염색 시약을 사용하여 대체적으로 morphological shape, 형태론적 형상, 그리고 배치 혹은 배열, 어레인지먼트를 보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종류의 염색법은 differential staining이라고 해서 분별 염색법이 있습니다. 심플 스테이닝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종류의 염색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을 통해서 미생물이나 생물을 분류하고 분별하는 그런 염색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생물 간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염색법들이 바로 그람 염색법, 그리고 acid fast staining이라고 해서 항산성 염색법 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구조입니다. 이 염색법들은 단순하게 보고자 하는 그 구조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모, 플라젤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플라젤라 스테이닝, 혹은 현막, 캡슐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캡슐 스테이닝, 현막 염색법, 혹은 아포, 스포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어 스테이닝, 핵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뉴클리어 스테이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거는 분별 염색법 중에서 미생물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룹을 나누는 그람 염색법이 되겠습니다. 염색은 주로 염색약, 스테인 또는 다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염색 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염색 시약은 세 가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벤젠입니다. 이는 색깔이 없는 유기용매입니다. 투명한 유기용매입니다. 이제 여기에 두 번째 구성 물질인 크로모포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발색단이라고 합니다. 이 발색단은 이 색깔이 없는 투명한 벤젠에 색을 입히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컴파운드를 합쳐서 크로모젠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모젠은 색이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크로모젠만으로는 염색 시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띠고 있긴 하지만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옥소크롬 그룹이 들어가는데요. 이를 조색단이라고 합니다. 이 조색단은 색을 띠고 있는 이 크로모젠을 이온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이 크로모젠으로 하여금 산성 또는 염기성을 띠게 하여서 네거티브 차지 혹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게 해서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과 결합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컴파운드는 트리니트로아이드로 벤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는 노란색 염색 시약인 피크릭 애시드입니다. 피크릭 애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명한 유기용매인 벤젠에 색을 입히는 발색단인 크로모포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니트로 그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색을 띠는 크로모젠이 됩니다. 바로 트리니트로아이드로 벤젠이 되면서 색을 띠는 크로모젠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으로는 염색 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옥소크롬 그룹 OH-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야 비로소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을 내면서 세포 내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는 피크릭 애시드, 염색약이 됩니다. 이 염색약은 쉽게 이온화가 되면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어나이오닉 크로모젠이 됩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 있는 플러스 차지를 띠는 물질들과 결합해서 노란색으로 물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염색약이 모두 다 산성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컴파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메틸렌 블루입니다. 이 메틸렌 블루가 이온화가 되면은 플러스 차지를 띠는 카타이오닉 크로모젠이 되면서 세포 내에 있는 네거티브 차지 띠는 물질들과 결합해서 파란색으로 물을 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염색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산성 염색 시약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염기성 염색 시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람 염색법에서 사용하게 될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사프라닌은 바로 이 염기성 시약에 해당하는 염색 시약들입니다. 박테리아 염색법에서는 주로 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염기성 시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박테리아 표면이 네거티브 차지를 대체로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산성 염기성 시약들은 잘 들어가지 못해요. 투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염기성을 띠고 있는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나 사프라닌은 쉽게 세포막을 투과하여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색을 입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염색법에서는 주로 염기성 시약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그람 염색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염색법은 1884년 덴마크 의사 그람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발명한 분별 염색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분별염색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미생물을 분류하여서 그룹을 나누는 그런 염색법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그람 염색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미생물을 분류했을까요? 바로 세포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미생물을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주 제너럴하게 미생물은 세균은 두 종류의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런 종류의 세포벽과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종류의 세포벽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세포벽은요, 안에 내막을 기준으로 바깥에 아주 두꺼운 그리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습니다. 약 80에서 90% 정도로 되어 있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세포벽은요, 안에 내막을 기준으로 얇은 그리고 한 층으로 되어 있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두껍다, 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포벽이 이 세포벽보다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외막이 있는데요. 이 외막 같은 경우에는 지질함유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종류의 세포벽은 이 외막과 얇은 펩티도글리칸을 합쳐서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포벽이라는 차이, 이러한 세포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덴마크의 이사인그람을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세포벽을 가진 세균들을 그람 포지티브 셀이라고 말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세포벽을 가진 세균들을 그람 네거티브 셀이라고 구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로 나뉜 게 아니고요. 진화 과정을 통해서 두 종류의 세포벽을 갖게 됐는데 인간인, 학자인 그람이 인위적으로 구분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게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외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균, 미생물, 세포벽이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람 연쇄법이 어디까지나 인위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그람 연쇄법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그람 연쇄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지, 어떻게 염색이 서로 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연쇄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연쇄법은 총 4단계의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포를 열로 고정하는 heat fix, 그리고 두 번째는 primary stain, 세 번째는 탈색 과정인 decoloriting 스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counter stain 스텝이 있습니다. 그람 스테이닝은 분별 염색법으로서 두 가지 염색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인으로서 크리스탈 바이올을 사용하고요. 카운터 스테인으로서 사프라닌을 사용합니다. 둘 다 염기성 염색 시약입니다. 자세한 프로토콜은 제가 올려드리는 실습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그람 포지티브 셀과 그람 네거티브 셀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염색이 되는지 그 원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픽스 이후에 프라이머리 스테인으로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넣어줍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염기성 염색 시약으로서 쉽게 이온화가 되고요. 플러스 차지를 띠는 큐태온이 크로모젠이 됩니다. 이는 그람 포지티브 셀과 네거티브 셀을 둘 다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투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매염제인 아이오딘을 넣어줍니다.
이 매연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 프라이머리 스테인이 세포 안에 갇히게 하는, 세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트래핑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라이머리 스테인의 색을 좀 더 진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딘은 세포벽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불수용성 복합체 인솔루블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파지티브 셀에 특이적으로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이 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펩티도글라이칸 층에는 마그네슘 RNA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RNA가 뭐의 약자죠?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애시드입니다. 여러분, RNA는 그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형식의 RNA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RNA들을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쉽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 특이적으로 마그네슘 RNA,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이 거대한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특이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인이 끝나고 그 다음 스텝인 디컬러라이징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탈색을 하게 되는데요. 탈색에 사용하는 디컬러라이징 에이전트는 에탄올입니다. 95% 에탄올입니다. 이 에탄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피드 솔벤트입니다. 지질을 녹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디하이드레이션 시키는, 탈수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람 네거티브 셀의 외막에는 지질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질 혹은 리포폴리사크라이드, 지질, 다당체, 그리고 지질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람 파지티브 셀은 지질의 비율이 낮고 그람 네거티브 셀은 지질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 에탄올을 처리해주게 되면요, 에탄올의 첫 번째 기능인 이 지질을 녹이는 기능에 의해서 세포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람 네거티브 셀에는 지질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멍이 생기는 비율이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이렇게 큰 구멍이 뻥뻥 뚫리고요,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는 구멍이 비교적 작게 송송 생깁니다. 그럼 네거티브 셀에서는 에탄올을 처리하게 되면 외막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구멍이 크게 생깁니다. 자, 이제 에탄올에는 두 번째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디하이드레이션 기능입니다. 이는 세포 벽에 있는 단백질들을 탈수시키면서 이 구멍이 어느 정도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구멍을 다 메울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디컬러라이징 스텝에서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는 이 마그네슘 RNA, 크리스탈 발렌 아이오딘 이 콤플렉스가 잘 못 빠져나가는 데에 비해서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이 크리스탈 발렌 아이오딘 콤플렉스가 상대적으로 쉽게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디컬러라이징 스텝에서 그람 파지티브 셀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의해서 보라색을 유지하고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투명하게 다시 탈색이 됩니다. 즉 그 다음으로 카운터 스테인인 사프라닌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람 네거티브 셀을 먼저 볼게요. 그람 네거티브 셀은 지금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프라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사프라닌 색깔로 염색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람 파지티브 셀에는 아직까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보라색을 띠고 있죠. 따라서 사프라닌이 들어간다 해도 사프라닌이 들어가긴 합니다, 여러분. 파지티브 셀에도 사프라닌이 들어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진하지 않으니까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깔이 더 진하니까 그람 파지티브 셀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인 보라색처럼 보이고요. 그람 네거티브 셀은 사프라닌의 색인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디컬러라이징 스텝에서 제가 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뭐 여기서는 그냥 네거티브 셀에서는 잘 빠져나가고 파지티브 셀에서는 잘 못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이 디컬러라이징 스텝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파지티브 셀에서도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디컬러라이징 시간을 아주 적당하게 하면은 아주 적당하게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생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고 그람 네거티브 셀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빠져나가서 투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디컬러라이징 스텝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그람 파지티브 셀에서도 이 구멍이 빠져나가고 디하이드레이션만으로는 이 구멍을 막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컬러라이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은 그람 파지티브 셀 또한 이렇게 투명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컬러라이징 타임을 너무 적게 하면은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도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람 파지티브 셀과 그람 네거티브 셀이 둘 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당한 시간을 찾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적당한 시간을 어겼을 때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당한 시간은 거의 초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실습 프로토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10초 내외 저는 5초로 합니다. 10초 내로 꼭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람 연세법을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 발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람 연습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주제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 본 린네가 있고요. 그리고 칼 우즈가 있고 한스 크리스찬
짠, 요하인. 이름 어렵네요. 요하인 그람. 이 인물들에 대해서 발표 주제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칼 우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미생물 분류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그람 염색법, 그람 분류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그람 분류법의 응용에 대해서 다뤄보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제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그 약물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이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는 그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이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들이 다 이 베타락탄 링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펩티도 글라이칸 층의 합성을 막습니다. 펩티도 글라이칸 레이어가 생기는 걸 방해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셀 월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페니실린은 상대적으로 어떤 셀에 더 치명적으로 적용할까요? 그럼 포지티브 셀일까요? 네거티브 셀일까요? 그럼 포지티브 셀입니다. 왜냐면 그럼 포지티브 셀은 펩티도 글리칸층이 아주 두껍다고 했었잖아요. 그 펩티도 글리칸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페니실린이. 그래가지고 그럼 포지티브 셀에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인 항생제다. 그럼 네거티브 셀을 죽일 때는 거의 안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니실린도 뭐 G, 뭐 이렇게 A 뭐 나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페니실린은 그럼 포지티브 셀을 타겟으로 한다. 뭐 이런 종류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